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어제도 시장은 게임스탑 사건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꼽는다면 금융주 쪽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철도나 농기구 혹은 레스토랑이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여행주 쪽들 위주로 전체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이 끝나고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는 알파벳이 포스트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광고 사업이 꽤나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어제 아마존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뉴스가 나왔죠. 제프 베조스가 이제는 CEO에서 떠나고 원래 AWS 이 클라우드 쪽을 담당하셨던 앤디 제시가 CEO를 맡게 될 거란 뉴스였습니다. 올해인 2021년 3분기에 회장직 교체가 있게 되는데 제프 베조스는 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마존은 하나의 발명품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기해 보이던 이런 고객 리뷰라든지 아니면 원클릭 서비스나 혹은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아마존 프라임의 굉장히 빠른 배송, 킨들이나 알렉사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하고 나면 몇 년이 지나면 그것들이 새로운 기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품을 하게 되고 이 하품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발명가로서는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것을 도입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익숙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재무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러한 발명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를 아마존이 지금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존이 가장 창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또 창의적인 발명품들을 발견해 내줄 수 있는 최적의 새로운 CEO로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런 내용과 함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아크인베스트의 매매 동향을 정리해보자면 월요일 기준인데요. 최근에 드래프트킹즈에 대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에 베팅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아마 토토 같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매수했던 이후에 꽤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테라다인이 비중상 변동은 2위였고요. 그리고 방산 및 우주 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3위였고 이제는 AI 시대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를 많이 추가했고 그리고 페카에 대해서도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리는 중이며 엣지 컴퓨팅 기업인 패스틀리는 포지션을 살짝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기업인 플리어 시스템의 비중도 비중 조정상 줄이는 것인지 약간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TSMC의 비중도 조정 차원에서 5% 정도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기차 관련 중국 전기차 관련 뉴스부터 두 개를 좀 정리해보면 샤오펑의 1월 판매량이 6015대로 YY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0%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구성 요소로 따진다면 P7 모델이 3710대였고 그리고 G3 모델이 2305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2020년에는 총 27,000대 정도를 팔았는데 아마 올해 물량은 1월분을 볼 때 5만 대 정도는 넘기지 않겠냐 이런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니오의 성장세를 4개의 차트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니오의 전체 판매량은 다시 전년도 12월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5인승 SUV인 ES6 모델은 2700대 그리고 6인승 혹은 7인승 모델인 ES8은 1660대, ES6의 쿠페 모델인 EC6는 2845대를 팔면서 그래서 1월의 딜리버리 합계가 7225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에는 중국에서는 한 주 전에 나왔다고 전해지는 기사가 한국 기사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테슬라가 중국의 BYD 지분을 20% 정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것에 대한 루머가 중국의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나왔었습니다. BYD 내부에서 현재 BYD의 지분 20%를 사는 방안에서 약 10%, 20조 원 정도는 현금으로 사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테슬라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따져본다면 BYD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처럼 배터리 공급을 위한 지분 투자가 아닐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BYD의 강점은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자동차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물론 루머이지만 이것이 맞다고 가정해보고 테슬라가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BYD는 중국 내에서 전기차로의 역량도 굉장히 크지만 배터리 업계에서 CATL과 싸우는 중국 배터리 업계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마트폰 배터리를 팔면서 시작했던 것이 BYD의 전신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임러나 포드 등에도 인산철 배터리를 BYD가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배터리는 셀과 모듈 그리고 팩으로 가는 단위에서 모듈을 없애서 바로
셀2팩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인 배터리이죠. 그래서 BYD가 이런 배터리를 새롭게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물론 연이어 나오는 것도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지만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태이죠. 2차 전지 부분에서 외부 판매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BYD의 변화였습니다. BYD는 지난 1월 21일 약 4조 2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고, 발표하면서 당시에 회사의 운영이나 재무의 상환 그리고 R&D에 사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번 유상증자는 2차 전지에 대한 캐파 증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지배적이죠. 한 EV를 작년 7월에 BYD가 발표를 했는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부족해서 신차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시점일 정도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BYD가 현재 2020년 4분기 약 8개의 2차 전지 라인을 충칭에 증설했고, 블레이드 배터리의 캐파를 20GWh로 늘린 상태인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올해에는 창사나 구이안 공장에서도 양산에 돌입한다면 캐파를 약 75GWh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조금 더 투자하고 배터리에 대한 우선권이라든지 낮은 가격으로의 공급을 원할 수도 있겠죠. BYD가 자사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라도 배터리의 캐파 증설이 필요하고 1위인 CATL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외부 고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사실 CATL의 이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저온 상태에서 성능 저하가 꽤 심각하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1차의 주행거리는 468km지만 저온 당시에는 원래는 42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국에서 저온 주행거리가 241km로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좀 더 많이 해보고 팔았어야 했습니다. 일단은 바로 딜리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조금 했던 부분이죠. 원래는 LG화학의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23개월 정도의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셀 공급을 시작했고, 테슬라 자체도 이 모델에 대해서 12개월 정도밖에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이 현재로 CATL의 LFP 배터리에 대한 공급원 교체 니즈도 혹시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으면서 테슬라 외에도 전기차에 대한 섹터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GM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지난 금요일에 57달러에서 80달러로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근데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모델링이기도 한데, 일단 모건 스탠리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가치가 주당 0달러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GM이 성장하는 전기차 산업을 주당 52달러로 평가했고, 그리고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나 GM의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이낸셜 부분이나 커넥티드 서비스 비즈니스,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28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액을 80달러로 매긴 것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현재 목표가는 880달러이나 이전인 810달러의 가치를 토대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는 주당 332달러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나 잠재적인 어떤 로보택시를 통한 비즈니스, 그리고 보험 사업이나 태양광이나 ESS용 혹은 자동차용 2차 전지 판매에 대한 수익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모델링을 얘기 드리면서 따라오셨듯이 2030년까지를 현재 가치에 반영하려고 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또한 로보택시 비즈니스 같은 것이 현재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익 모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혁신 기업들은 성공할지 못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리스크란 부분들은 아시고 가셔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도 제가 혁신 기업 같은 경우는 포트상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세크라멘토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이전 버전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크게 변화를 가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후미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서 본다면 좀 많이 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기가 네바다에서 세미 생산과 관련돼서 사람들을 모았던 만큼 많은 논의 중에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S와 X에 대해서 터치스크린 등의 문제로 굉장히 반복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리콜 문제는 워낙에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문제의 이 8기가 멀티미디어 카드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 오작동 가능성으로 인해 2018년 3월 이전에 제작된 모델 S와 X 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메일상 고지한 내용은 이제 테슬라가 무료로 해당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카드를 8기가에서 64기가로 교체해 줄 것이지만 일단은 이 부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알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슬라에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단 급한 분이 계시다면 먼저 서비스 예약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은 멀리 떨어져 거슬러 올라간다면 2020년 작년 6월부터 시작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고 이제는 자발적 리콜을 통해서 사라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사스에서 테슬라 보험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험국에 제출된 새 문서를 보게 되면 텍사스에 있는 레드포인트 보험그룹과 합작 투자함으로써 텍사스에 진출할 예정인데 전체적인 틀은 레드포인트가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배포되는 서비스는 테슬라의 인슈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의 생각 중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알파벳과 페이스북 사례를 볼 때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사이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관련 정보 중에 하나로서 실질적인 지금 소비층인 젊은 층은 TV를 지금 잘 안 보는 경향이 강하고 사실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나 홀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어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는 예전처럼 매스 마케팅, 한마디로 한 번의 전략으로 한 번의 광고로 전체 시장에 어필하는 광고가 이제는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실제 고객에게 가장 잘 타겟팅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구글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의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성장세가 둔화됐긴 했지만 성장을 이어갔고 올해는 그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죠. 적어도 2023년, 2024년까지는 굉장히 높은 규모로 성장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차트 같은 경우는 흥미로웠던 것이 팬데믹을 겪기 전에 예측했던 기울기와 그리고 팬데믹을 겪은 후에 작년에 거의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성장을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4년에는 거의 비슷한 규모의 광고 시장이 똑같이 재현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보게 되면 광고비 시장은 점차 3강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3강 구도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은 아마존이죠. 3월 당시 예측만 해도 대략 8.8%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것이 10월 단위로 오니까 10.2%까지 예측이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쇼핑 광고와 엮여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비자 중 대다수는 이제 온라인으로 무엇을 구매할 때 53% 정도가 먼저 아마존에서 검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구글이나 빙 같은 데에다가 서치 엔진에다가 검색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마존에 먼저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쇼핑 광고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성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이것은 마켓플레이스, 한마디로 제3자 오픈마켓의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한다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세가 꽤나 견고하고 매서운 상태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아마존의 성장세가 조금 크다, 이런 모습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